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선 핵심 소재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면서 소재 부품 산업의 민간 투자를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문 대통령이 소재 부품 산업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아우디와 포르쉐 등 8종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됐습니다. 요소수 분사량 조작을 통해 질소산화물 배출이 특정 주행 조건에서 적게 나오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존층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오존은 지표상에 있으면 건강에 매우 나쁜 물질이 돼 호흡하게 되면 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오늘 날씨학 기론에서 오존의 두 얼굴에 대해 알아봅니다. 콩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 배설하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의 기능 이상이 3개월 넘게 지속되면 만성 콩팥병이라고 부르는데 뚜렷한 증상이 없어 말기 신부전 단계가 될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는 만성 콩팥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선 핵심 소재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면서 소재 부품 산업의 민간 투자를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두 번째 현장 방문 일정으로 효성 전주 공장에서 열린 탄소섬유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효성과 전라북도가 1조 원 규모의 탄소섬유 신규 투자를 약속한 것은 핵심 소재 국산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수요기업, 공급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하면 세계 시장에서 앞서갈 수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소재 부품 산업의 민간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탄소섬유 등 핵심 전략 품목에 과감하게 지원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전문 인력을 키우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산업의 첨단 소재로 주목받는 탄소섬유 역시 일본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소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본이 탄소섬유 수출을 규제할 경우 우리나라 미래 산업 분야에도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탄소섬유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기업도 기술 개발과 생산 증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소섬유는 철보다 4배 가볍지만 10배나 강해 꿈의 소재로 불립니다. 자동차는 물론 우주항공과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미래 산업 첨단 소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연기관 이후 차세대 자동차로 꼽히는 수소차에서는 연료 탱크뿐 아니라 차체 경량화에 탄소섬유가 필수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수소 탱크 등 고압 용기에 쓰이는 탄소섬유는 지난 2016년 4,000톤 수준이던 것이 2030년에는 4만 톤을 넘어서 10배 이상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탄소섬유는 자동차, 항공용, 스포츠 및 고압 용기 등 다양한 미래 성장 산업의 필수적인 첨단 소재로서 매년 성장률이 10%가 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레이와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이 탄소섬유 글로벌 시장의 6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는 효성이 세계 시장의 2%가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기술 차이로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연료 탱크에도 일본 제품이 쓰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 미래 산업이 반도체 못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효성 측은 탄소섬유 국산화를 높이기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세계 톱3 탄소 복합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생산 라인도 2028년까지 10배로 늘려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등 지자체도 적극적인 행정과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미래 첨단 소재인 탄소섬유 기술 독립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일본 반도체 소재 부품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에 고품질 제품을 한국에서 생산하거나 한국에 생산 라인을 증설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 오카공업 등 우리나라의 공장을 운영하는 일본 부품 소재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과 미팅을 여러 차례 요청하는 등 영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기업은 한국 대기업들이 소재 다변화 과정에서 수출 규제 대상이 아닌 품목까지 대체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 정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한국 수출이 한 달 반가량 막히자 직접 판로 확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사람의 세포막을 모사한 인공세포막 수천 개를 집적한 칩이 개발되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국민대 연구팀은 생물의 세포막을 본뜬 인공세포막을 개발해 이를 칩 형태로 만들고 최대 130시간 동안 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위해 실리콘 기판 위에 미세 구멍을 수만 개 만들었고 구멍마다 균일한 크기로 구형의 인공세포막을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세포막은 터지거나 변형되지 않고 오랜 시간 구조를 유지했으며 실제 세포막같이 일부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인공세포막 칩을 생명과학 분야 연구나 화학물질에 반응하는 센서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공세포막은 현재 약물 개발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지만 세포막이 24시간밖에 유지되지 않아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촉각 센서의 기능이 균일하게 적용되는 인공 피부가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같은 크기의 미세한 구멍을 지닌 고분자 스펀지와 전기가 통하는 고분자 물질을 강하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센서의 성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인공 피부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 피부 제작을 위한 필수 요소인 촉각 센서의 경우 같은 압력으로 센서를 조작해도 매번 다른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 상용화의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우디 등 수입 경유차 8종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아우디 A6 등 경유차 8종 1,261대가 요소수 분사량 조작을 통해 질소산화물을 불법 배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인증 취소, 리콜,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출가스 조작 차량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아우디 A6와 A7, 투아렉, 그리고 포르쉐 카이엔 등 8개 차종입니다. 요소수가 분사되면 질소산화물이 물과 질소로 환원돼 질소산화물 배출이 줄어드는데 이들 차량은 특정 주행 조건에서 요소수가 적게 나오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소수 분사량 조작이 국내에서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등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EGR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한 것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석탄 발전 비중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석탄 발전 비중은 37.7%로 지난해 상반기 41.7%보다 4%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석탄과 함께 기저발전원으로 꼽히는 원자력은 21.5%에서 28.8%로 7.3%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와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정지 등을 시행한 결과 석탄 발전 비중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이루어진 대규모 점검과 보수 일정이 끝나 발전 비중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름철이면 자외선만큼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존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오존주의보는 지난 5년 사이 4배 이상 늘었을 정도로 오존에 노출되는 날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만큼 위험하지만 경각심은 없는 오존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 오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올여름 더위도 더위지만 자외선 지수가 매일 연일 계속 매우 나쁨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렇게 자외선이 최근 들어 강해지고 있는 이유가 오존층 파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제 이 남극 상공에는 오존층이 복원되고 있는데 중위도 지역의 오존층은 여전히 파괴가 심해요. 예. 이로 인해서 자외선이 강해진다는 말이 나온 건데요. 자, 이제 그러니까 자외선 자체가 강해진 것이 아니라 자외선 보호막인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오존층은요, 지표면으로부터 20km 상공에 있는 대기층입니다. 네. 이곳에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를 해서 이 자외선이 지표면에 도달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오존층의 자외선 흡수율을 보면은 자외선 A는 5%, 자외선 B는 90%, 자외선 C는 거의 100%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인체에 아주 나쁜 자외선을 거의 다 차단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오존층이 파괴될수록 자외선 흡수율이 낮아지게 되고요. 사람들의 건강은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자들은 성층권의 오존이 1% 정도 감소를 하면은 자외선 2%가 증가를 하고요. 자외선이 1% 증가하면 피부암은 5% 정도, 예. 백내장은 1% 정도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오존이 10% 정도 감소한다면 자외선은 20% 정도 증가하면서 건강은 물론 삼림이 말라 죽거나 쌀이나 콩 등 식물도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은 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아주 이로운 역할을 예. 하지만 지표면에 있는 오존은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오존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오존은 지표상에 발생하는 물질로 오존을 만드는 재료는 대개 질소화합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질소화합물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주로 경유 자동차고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뭐 페인트라든가 접착제, 건축자재,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들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질소화합물이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강한 자외선을 만나면 과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오존이 만들어져요. 네. 이것이 아주 건강에 매우 나쁜 물질이 되는 것이죠. 네. 한마디로 오존의 두 얼굴인 셈인데요. 이 지표면에서 생성되는 나쁜 오존이 우리 인체 건강에는 어떤 위해성을 띠게 되나요? 오존이 이제 인체에 나쁜 이유는 일단 오존은 살균력이 강하고 산화력도 아주 강해요. 예. 그래서 호흡하게 되면 바로 폐 손상을 가져온다고 의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네. 또한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이들이 오존에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곤란, 어지럼증이 나타나고요. 또 천식과 호흡기의 만성 질환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이 미세먼지를 은밀한 살인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오존은 조용한 살인자다. 어. 이렇게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또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사실 마스크로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오존 같은 경우에는 가스 형태이기 때문에 마스크로 걸러지지가 않거든요. 그대로 호흡기가 다 노출된다는 특징이 예. 있죠. 네. 그래서 아주 정말 무서운 물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국제보건영양연구소가 국제학술지 랜싯에 게재한 세계질병구단 보고서에 따르면 오존은 전 세계에서 약 25만 4천 명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8.0%가 오존 노출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예. 오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가 많은 나라로는 중국, 인도, 미국 이런 나라들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오존은 가스 형태이기 때문에 뭐 마스크를 써도 다 호흡기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일기예보를 통해서 그 오존 예보 등급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오존 예보 등급은 어떻게 나뉘어져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 오존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총 4단계로 나눠지죠. 네. 예측 농도 이게 이제 ppm 단위인데요. 좋음은 0에서 0.030, 보통은 0에서 0.031에서 0.090, 나쁨은 0.091에서 0.150, 예. 매우 나쁨은 0.151 이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이제 오존 예보 등급이 좋음일 때는 뭐 좋아요. 네. 그러나 나쁨이나 매우 나쁨 같은 경우는 무리한 실내 활동을 자제하고요. 가급적 실내 활동을 권고하고 있죠. 예. 앞서 뭐 오존은 마스크로 막을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밖으로 안 나가는 게 최선이네요. 예. 자, 그런데 이 오존 예보나 경보가 발령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오존 예경보는 저 3단계로 발령이 되는데요. 먼저 오존주의보가 있죠. 오존주의보는 대기 중에 오존 농도가 높아서 피해가 우려될 때 내려지는 경보인데요.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오존주의보 발령을 시작을 했죠. 네. 네. 오존주의보는 대기 중 오존의 시간당 농도가 0.12ppm 이상 0.3ppm 미만일 때 발령이 되고요. 이보다 높은 농도가 0.3에서 0.5ppm 사이일 때는 오존 경보, 0.5ppm 이상일 때는 오존 중대 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네. 이제 오존의 그 농도에 따라서 인체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오존주의보일 때는 불쾌한 냄새를 시작으로 기침과 눈과 코에 자극이 오고요. 숨찬 증상이나 두통이 나타납니다.
오존 경보일 때는 호흡기가 자극을 받고요. 가슴 압박이나 시력 감소가 발생을 하고요. 오존 중대 경보일 때는 폐 기능이 저하되고 기관지 자궁 및 폐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굉장히 위험하군요. 자, 그런데 최근에 오존 예보나 경보가 자주 발령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역시 지구온난화 때문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먼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데요. 네. 우리나라 오존 농도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연도별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을 보면 2011년 55회에서 계속 늘어나면서 2016년 241회, 2017년 276회. 특히 여름철 작년에 굉장히 더웠죠. 네. 작년에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489회로 매우 급증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2019년 올해죠. 7월 25일 기준까지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은 443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지 않은데요. 그럼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기온이 높지 않은데도 계속 오존 일단 증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네요. 일단 오존 농도 증가는 기온 상승과 가장 밀접하고 예. 또 앞으로 폭염이 더 많이 발생할수록 오존 농도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자, 이제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으로부터 날아오고 있는 오존의 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볼더 캠퍼스 연구팀 발표했는데요. 작년 8월이었죠. 그 논문에서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중국의 오존 농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연구팀들은 중국인들이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인들보다 2배에서 최대 6배가량 높은 오염 수준이 높은 오존 공기를 마시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네. 하루 평균 오존 농도가 0.07 ppm 이상인 날짜가 우리나라보다 약 2배 이상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결국 중국의 오존 농도 증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오존은 기류를 타고 월경하는 오염물질이거든요. 네. 따라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오존도 중국의 영향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상승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영향으로 오존 농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외에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위도 오존층의 파괴입니다. 오존층 파괴율이 5% 정도였어요, 예전에. 네. 그랬다 이제 몬트리올 의정서가 이제 된 다음 이후에는 3.5%까지 줄어들었거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남극에 뚫려 있던 오존 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게 이제 한때 남극 대륙에 거의 2배까지 커졌었어요. 지금 그 크기가 1.5배 이하로 줄어들면서 참 많이 회복이 되었죠. 남극 지역은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남극과는 달리 중위도 지역의 오존층은 심각한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현재 이제 중위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상공 오존층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자, 이렇게 오존층이 줄어들게 되면 자외선이 더 많이 지표면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럴 경우 지표면에 또 더 많은 오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다면 오존이 높은 날에 우리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요. 네. 이 천식 같은 호흡기 환자는 물론 뭐 어린이, 노약자들은 가장 좋은 게 야외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는 한낮의 기온 상승과 더불어 오존 농도가 가장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의 야외 활동 더욱 주의하는 것이 좋고요. 네. 만약에 이제 불가피하게 야외 활동을 해야 한다면 수시로 뭐 좀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고 피부도 보호해주고 일단 뭐 호흡기로 들어오는 건 막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라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실 뭐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되더라도 사람들이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맞아요.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거든요. 네, 오늘 알려주신 이런 오존의 위험성이나 대처법 잘 숙지해서 오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지금까지 발견된 외소 신성 가운데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을 찾아냈습니다. 신성은 2개의 별이 한 쌍을 이루는 쌍성계에서 2별 가운데 한 별이 다른 하나의 별로부터 빛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공급받아 갑작스럽게 밝아지는 것으로 밝기가 낮으면 외소 신성으로 구분됩니다. 연구팀은 외계행성 탐색 시스템을 이용해 우리 은하를 감싸고 있는 구름인 헤일로에 존재하는 외소 신성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외소 신성은 지구에서 약 24,000광년, 우리 은하 중심으로부터는 약 45,000광년 떨어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이 외소 신성의 발견이 그동안 연구가 쉽지 않던 헤일로를 연구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태권도가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4D 카메라 기술을 이용해 판정의 정확도를 높이게 됐습니다. 360도 모든 각도에서 화려한 기술을 감상할 수 있어 멋진 볼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영국 맨체스터 세계 태권도 대회에서 사용한 비디오 판독 장면입니다. 경기장에 설치한 카메라 100대로 촬영한 4D 영상이 득점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치 영화 장면처럼 360도 모든 각도에서 영상 분석이 가능합니다. 첨단 기술로 사각지대가 사라지다 보니 판정의 정확도가 더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태권도 연맹은 내년 도쿄올림픽에도 4D 영상을 비디오 판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닿느냐 안 닿느냐 하는 부분, 머리 공격에서 그런 거를 이제 그 비디오 리플레이를 통해서 더 세밀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올림픽보다도 판정에 대한 시시비비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올림픽 종목의 4D 영상을 활용한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는 건 태권도가 처음입니다. 첨단 기술로 경기에 생동감을 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는 재미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그 동경올림픽에서 4D 그 리플레이가 제대로 성공하면은 태권도의 그 멋진 모습이 더 시청자 또는 현장에 있는 관중들한테 부각이 되리라고 봅니다. 도쿄올림픽에선 태권도 경기복의 파격 변화도 추진됩니다. 전통적 도복 형태에서 탈피해 기능성을 강화하고 디자인도 몸에 밀착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은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기간 새 경기복에 대한 각계 의견을 취합해 올림픽 사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서울의 4대 문 중 유일하게 볼 수 없는 문이 서대문이라고도 불리는 도니문입니다. 과거 일제가 철거했기 때문인데요. 이 도니문을 최첨단 디지털 기술로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정동 사거리 서대문이라고도 불린 도니문이 있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도니문이요? 네. 어디에 있는 문이에요? 여기요? 지금은 없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도니문이 처음 세워진 건 지난 1396년. 동쪽의 흥인지문, 남쪽의 숭례문, 북쪽의 숙정문과 더불어 서울의 4대문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1915년 일제강점기에 도로 확장을 이유로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이후 복원이 추진됐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증을 통해서 그 복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보상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방안이 증강현실 AR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복원입니다. 스마트폰에 도니문 AR이라는 앱을 깔고 정동 사거리에서 작동하면 도니문이 나타납니다. 일출에서부터 일몰까지 하루 4번 모습이 바뀝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 없어지기 전에 사진이 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 워낙 풍부했기 때문에 사진만 보고도 고증이 가능한데 사진은 이제 스케일 도면이 아니라 스케일이 없다 보니 그게 이제 그리드법이라는 분석법이 있으니까 디테일도 치밀합니다. 단청 색상까지 고증했습니다. 시료 분석이라든가 색상, 색도, 그런 질감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18세기 초 전통 단청 안료를 구축한과 동시에 그 색상도 도출했다고 볼 수 있죠. 정동 사거리엔 가상현실 VR로 도니문을 감상할 수 있는 체험관도 마련돼 있습니다. 디지털 도니문은 앞으로 계절별로 변하는 주변 풍경까지 반영되도록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충남 서산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50대 남성이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 서산시 보건소는 최근 중동 국가를 다녀온 A씨가 고열과 호흡곤란 등 메르스 의심 증세로 서산 의료원을 찾아 국가지정 격리병상에 있는 천안 단국대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5박 6일 일정으로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여행하고 지난 17일 귀국했으며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진행한 1차 검사에서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 측은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A씨와 접촉한 20여 명에 대해 발열 증상 등이 발생하는지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력은 만 7살에서 8살 사이에 완성되지만 이를 정확히 아는 부모는 10명 중에 1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양의대 김안과병원은 전국의 성인 중 7살 이하 자녀를 둔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실태 조사 결과 시력 완성 시기가 만 7살에서 8살 사이인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 7.3%만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50.4%는 전혀 몰랐다, 42.3%는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병원 측은 시력은 생후 2, 3개월 사이에 급격히 발달하고 7살에서 8살 정도에 거의 완성된다며 약시 등 안과 질환은 시력 발달이 끝나기 전에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조기에 진단받으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지만 증상이 없어 환자 대부분이 상태가 악화한 뒤에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는 만성 콩팥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신장내과 윤혜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몸의 콩팥은 한 번 손상이 되면 정상으로 회복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알아볼 만성 콩팥병 어떤 질환인가요? 네, 우리 몸 아래쪽 배, 등 쪽에 쌍으로 자리 잡은 콩팥 또는 신장이라고 불리는 이 기관의 주된 기능은 소변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예. 소변을 만든다는 것은 곧 우리 몸속 혈액 중에 노폐물을 걸러내 배설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콩팥은 이 소변을 형성하는 것 외에도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항상성 유지 기능을 합니다. 또한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 및 효소를 생산하고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만성 콩팥병은 이 같은 콩팥의 기능의 이상 또는 영상의학적으로 구조적인 이상이 3개월 이상 지속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가 5년 사이에 35%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만성 콩팥병에 걸리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우선 발병률을 보시면 2013년 15만 1,511명에서 2017년에는 20만 3,978명으로 그 발병률이 약 35% 증가했는데요. 예. 만성 콩팥병의 가장 흔한 원인은 크게 당뇨병과 고혈압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전체 환자의 60 내지 70%가 이 두 질환에 의한 것인데요. 당뇨병은 혈당이 높아서 몸속의 여러 장기, 특히 콩팥, 심장, 혈관, 신경, 눈 손상을 초래합니다. 또한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때도 만성 콩팥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흔한 원인은 이제 사구체 신염인데요. 사구체는 콩팥에 있는 모세혈관 뭉치를 말합니다. 이 사구체는 우리 몸에서 혈액을 여과해서 소변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장소로 콩팥의 거름 장치에 해당합니다. 이 사구체의 염증이나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을 사구체 신염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만성 콩팥병의 원인 질환으로 유전성 신장 질환인 다낭성 신장 질환 또는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진통제 등의 약물 남용 등이 있고 이 외에도 결석이나 전립선 비대로 인한 만성적인 요로 폐색도 만성 콩팥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 중에 대표적인 원인인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분들은 정기적으로 관련 검진을 받는 게 좋겠네요. 네네.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이 만성 콩팥병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만성 콩팥병은 사실 병이 상당 부분 진행할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검사를 하지 않으면 만성 콩팥병이 진행해서 콩팥을 대체해야 하는 말기 신부전 단계, 그런 단계까지 도달할 때까지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콩팥병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다양한데 피로감을 잘 느끼고 기운이 없거나 식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리에 쥐가 잘 나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생기는데 밤에 특히 그런 증상이 심합니다. 몸이 붓는 증상도 동반될 수 있고 주로 발과 발목이 먼저 붓기 시작하고 그 위에 이제 다리까지 붓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상태가 심해지면 이제 전신이 붓기도 합니다. 네, 좀 말기 직전까지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데요. 자, 특히 더 위험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만성 콩팥병이 위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콩팥은 여러 기능을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저하되면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아주 응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 몸의 체액량이 증가해서 그로 인해서 폐부종, 악성 고혈압 또는 심한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걸러지지 못한 전해질 이상, 산염기 불균형으로 인해서 느린 맥, 서맥 또는 부정맥, 심정지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노폐물이 과다하게 축적되면 그로 인해서 의식이 저하되거나 경련 발작이 동반되는 신경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러한 응급 상황에서는 콩팥 외에도 다른 장기에도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 응급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만성 콩팥병이 심해지면은 투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올 수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관리가 그만큼 중요할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꼽는 관리법이 식습관 관리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식이를 조절해야 되나요? 우선 만성 콩팥병이 좋은 음식이 뭐냐 이렇게 문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만성 콩팥병에 좋은 음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적게 먹거나 피해야 될 음식을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콩팥병은 체내 수분과 염분 조절에 장애가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수분과 염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염분 섭취가 많으면 이렇게 붓고 혈압이 상승할 위험이 있고요. 콩팥 기능보다 수분 섭취가 과다할 경우 그럴 때는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습관상 짠 요리가 많은데 싱겁더라도 염분을 줄여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성 콩팥병은 뭐 단백질, 칼륨, 인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만성 콩팥병은 이제 몸에 노폐물을 배설하는 콩팥 그것에 여과 기능 장애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단백질, 칼륨, 인 모두 콩팥에서 배설되는 물질들이거든요. 그래서 콩팥병의 정도에 따라서 또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다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경우 콩팥에 오히려 부담을 줘서 콩팥 기능을 더 빨리 악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단백질은 이제 근육과 조직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만큼 그 양만큼 단백질 섭취량을 섭취하되 양질의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성 콩팥병은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륨의 양이 제한되기 때문에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병 환자에서 혈액 내 칼륨이 높을 경우 칼륨 섭취를 제한시키고요. 칼륨은 생채산화, 과일 이런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데 재료의 껍질을 벗긴 후 채를 썰거나 작게 토막내서 그 재료의 10배 이상 되는 물에 한 2시간 이상 담갔다가 헹궈내는 방법 혹은 채소의 경우 끓는 물에 데친 후 여러 번 헹궈내는 방법으로 칼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 역시 콩팥에서 배설되는 물질인데요. 인은 배설되지 않고 체내에 쌓이면 피부가 가려워질 수도 있고 뼈가 약해질 수도 있어서 인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뭐 곡물류, 유제품, 초콜릿 등이 있습니다. 정말 철저한 식습관 관리가 중요하겠는데요. 자, 그럼 치료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만성 콩팥병은 이제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에 해당되는 질환을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콩팥 기능 보존에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인 당뇨병, 고혈압, 사고체 신염에 대한 치료를 신장내과 전문의와 상의하에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혈압은 만성 콩팥병의 원인인과 동시에 또한 합병증이기도 합니다. 혈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콩팥 기능의 저하를 막는 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저염식과 적절한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혈압약을 한 번 복용하면 중지하지 못할까 봐 또는 혈압약을 먹으면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을 거로 생각해서 혈압이 높은데도 복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콩팥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고혈압을 조절 없이 내버려둘 경우 콩팥의 기능을 급성으로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고혈압 조절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콩팥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는데요. 빈혈, 대사성 산증, 만성 콩팥병, 미네랄 고열 질환 등의 합병증을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추가적인 콩팥 기능 저하를 지연시키면서도 다른 장기 기능 저하를 억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의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의 그 치료법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만성 콩팥병은 이제 조기에 발견해서 그 진행을 늦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의 가장 흔한 원인인 두 가지 당뇨병과 고혈압에 맞춰서 말씀드리면 진단 후 조기에 혈당과 혈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가지 질환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될 경우 콩팥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변에서 단백질이 과다하게 나오는 단백뇨의 발생은 콩팥이 손상되었음을 나타내는 조기 지표이기 때문에 단백뇨가 나오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구체 신염도 단백뇨가 초기에 나타나는 소견이므로 소변 검사에서 요단백 양성이라고 이런 소견이 나왔다면 신장내과 전문의를 만나서 이것이 정말 단백뇨가 나오는 상태인지 확실하게 검사를 하고 이에 대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만성 콩팥병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진통소염제의 과다한 복용 또는 생리약의 장기적인 복용은 콩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약의 무분별한 복용에도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단백뇨나 몸의 부기, 피로와 같은 그런 만성 콩팥병의 증상들 잘 인지해서 빨리 발견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막바지 무더위로 시원한 과일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제철 과일에는 칼륨이 많기 때문에 칼륨 배출 능력이 떨어지는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네, 또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콩팥 기능이 정상이면 단백질이 콩팥으로 잘 배출되지만 만성 콩팥병은 배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콩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소변을 보는 만큼 수분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